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18일 SNS 트루스 소셜에서 보수 법률단체 사법워치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이 게시한 글에 트루, 사실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턴은 지난 8일 게시한 글에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을 뒤집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락상 바이든의 침공은 불법 이민자 다수 유입을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선 이후인 최근엔 재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찰을 하며 불법 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는 그의 추방 작전에 대한 민주당 지지주, 즉 블루스테이트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의 핵심은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에는 최대 60%, 그 외 나라엔 최대 20%의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전미 소비자 기술협회는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아이폰 등 전자기기 가격이 최대 45%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아이폰은 86%가 중국에서, 나머지 14%가 인도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트럼프 1기 땐 아이폰이 관세 면제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공약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에선 $1,000짜리 아이폰이 $300는 더 비싸질 걸로 워싱턴 포스트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도 국내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초비상이다, 지금 미리 사야 하냐 등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처럼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그런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설령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인도에서 제조된 아이폰이 곧장 국내로 수입되는 거라면 영향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미국의 수입업자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입업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올 때는 영향을 미칠 경로가 없다라는 점. 삼성전자도 미국 수출 제품은 관세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겠지만 국내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다만 고율의 관세가 오래 계속돼 전자제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천명해왔습니다. They spent trillions of dollars on things having to do with the Green New Scam.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최대 $7,500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의 테슬라는 보조금 폐지를 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급락하긴 했지만 머스크는 경쟁업체의 타격이 더 커서 테슬라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I guess that there would be like some impact, but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for our competitors, but and it would hurt Tesla slightly, but long term probably actually helps Tesla. 보조금을 없애면 소비자들의 값비싼 전기차를 구매할 유인이 떨어져 전기차 수요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들의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국내 증시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국내 업계는 IRA 전면 폐지 가능성은 적고 전동화 추세를 거스리긴 어렵다고 보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제도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선제적으로 업계 역량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I feel that there is a division among those advisors on whether or not to try to reach out again to North Korea. So the verdict is mixed. And I'm doubtful that Kim Jong-un is going to be very eager to return to having meetings with President Trump unless he sees some tangible benefit. Based on his comments in the campaign, I imagine that he may try to reopen the issue of. I don't think it'll be easy to reopen the existing negotiations that were just concluded, the SMA negotiations. But I can imagine that there might be other ways in which some kind of deal could be fashioned around the issue of Korean support for U.S. troop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is emerging as a higher priority, and I believe that it's also a higher priority with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I do think there is a lot of focus on the question of what would the impact of a potential conflict with China be on U.S. alliances and U.S. force posture in the region,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a cross-strait conflict. But I do not think that this necessarily means a lessening of prioritization of force presence in South Korea. Well, clearly the relationship with Russia has become a very important relationship for Kim Jong-un. But I also feel that this particular relationship is a product of the desperation that both sides may face in terms of their own domestic challenges. Yes, this is what I call Kim Jong-un foreign policy 2.0. Kim Jong-un has been trying to use the relationship with Russia to make Russia a protector of North Korea and a shield from any kind of sanctions through the UN. And as we see in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experts committee has essentially been dismantled. So I do think that the focus of Kim Jong-un is on gaining legitimacy for his nuclear status, and that his partnership with Russia is a way of doing that, and that he is less interested in having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I think the effects of conflict on the erosion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 and the risk in particular that Putin or Kim Jong-un could decide to violate the norm of non-use of nuclear weapons in ways that would have, I think, catastrophic effects and enormous cos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uld mark a major change across the world as we deal with the contamination and other effects of nuclear use. My guess is he will not do anything dramatic immediately. On foreign policy, actually, in many ways, Donald Trump is very cautious about the military and war. He avoided pretty carefully going to war against Iran in 2019 when Iran launched a very serious attack against Saudi Arabian oil facilities. And so I don't agree with people who think Trump is immediately going to launch an attack on Iran. I don't. Maybe he will later, but I don't think it would be immediate. I can imagine that Donald Trump
will look favorably, for example, on more settlements being established in the West Bank. He will be as helpful as Israel wants him to be with respect to military relations, supply of equipment, intelligence sharing. I think Trump will push for greater integration of Israel economically and militarily into the region. So whether that's trade relations or whether it's beginning to have exercises and military planning between Israel and some particularly Arab Gulf states to counter Iran. I can imagine all of those things in a Trump administration. And so he will look at the Middle East and say, well, the Israelis are really strong. Why don't the Saudis and the Israelis work together? Or why don't the Emiratis and the Israelis work together? Donald Trump is not a person who thinks very hard about the history of conflic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or the political challenges that other leaders face in their own countries. I think it will make it ever harder to find a durable solution to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I can imagine, for example, that there will be greater pressure on Palestinian communities in the West Bank to leave the West Bank. They can't go to Jordan. The Lebanese don't want them. The Syrians don't want them. Where would they go? Not clear. Would they try to go to Europe? I don't know. But I can imagine that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there'll be no movement towards a durable solution. With respect to other Middle Eastern states in Israel, I'm sure that Donald Trump will encourage Saudi Arabia to normalize relations. I think Trump actually would like to negotiate a nuclear deal with Iran. I noticed that every few weeks, Donald Trump says something about how he wants a Nobel Peace Prize. And he's disappointed still that he didn't get one after his role mediating normalization agreements between 3 Arab states and Israel, the Abraham Accords. Somehow him not getting that Nobel Prize, it just kind of hurts his pride a little bit. So I can imagine that just as he reached out to North Korea, I could imagine he would reach out to the Iranian leadership to try to restart talks. It's a different question as to how the Iranian government will react. That I don't know. I also must say, if Trump were to open negotiations again,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interestingly, he would not get very much opposi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he very much controls the Republican Party. And no one in the Republican Party is going to criticize him for doing it. And the Democrats always say they prefer diplomacy with respect to achieving a solution to the Iranian nuclear program. 북한 무엇을 필요할까요? 북한은 초체돈이다. 파병 병사 10,000명이면 1년 동안 북한 군대가 1억 달러 정도 벌 수 있다. 북한 기준으로 큰 돈이에요. 둘째, 그 군사 기술이다. 지금 북한은 파병까지 하고 러시아 지지율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를 설득하고 러시아 정부를 설득하고 받기 어려운 군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기술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잠수함, 무기, 미사일 등 이와 같은 기술이 받을지 모르지만 바로 파병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셋째는 전투장 경험이다. 북한은 70여 년 동안 싸운 적이 없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진짜 전투의
경험을 받은 것은 진짜 좋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세 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군사 기술, 그리고 전투 경험이다. 여전히 군사 동맹에 대한 기록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전쟁 후 러브 관계가 많이 멀어지기 시작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이유는 경제이다. 우리는 그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의 특징을 본다면 무엇일까? 흥미롭게 그 호환성이 없습니다. 북한은 국제 시장으로 잘 수출할 수 있는 항목이 그리 많지 않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산물,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등입니다. 그러나 그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중에 하나는 21세기 세계에서 이 오늘날도 전쟁이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했는데 그 전쟁은 옛날 것이고 옛날 것, 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다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주 안전한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은 지속 가능한 것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